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확 증가한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거든요.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 산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더 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추가되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 그리고 대출 규제, 공급 이제 확대 정책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오늘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분석과 그리고 실소유자분들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삼으면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 2년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2024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그때 바닥 다지고 살짝 올라올 때쯤에 제가 집 사세요 하고 끝냈는데 방송 보신 분 중에 제 말대로 사신 분들은 네. 지금 좀 따뜻한 거고. 시즌을 네. 보내실 거고 아직까지 뭔 말을 하셨던 분들은 좀 포모가 왔다고 할까요? 좀 조급하시고 좀 그런 네.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2년 전에 그러면 부동산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도 똑같나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나요?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됐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살 거면 좋은 거 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살 네. 거면 지금 오히려 그 중심부는 약간 주춤하지만 그 외곽 쪽이 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사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심부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외곽이 오르고 나면 중심부가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외곽보다는 중심지가 조금 더 안전마진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소장님은 딱 보니까 좀 아직 안 오른 이제 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앞에 있는 거 안 보고 한 두 수, 세 수 정도 내다보는 그런 좀 환경 지명이 있는 네네. 전망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인 뭐 시장 전망에 앞서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갈지에 대한 큰 거시 뷰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연초에 제가 전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을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매매 시장은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었고 이미 많이 오른 지역들은 또 매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전세는 이제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할 집들을 자가든 임차든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고 임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라고 전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임차 매물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지역들은 비싼 수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비싸지 않았던 지역들도 임차, 그러니까 특히 전세, 월세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신 지역들이 지금 다 중저가 지역들인데 그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차 선택도 가능하고 매매도 선택 가능했는데 양쪽 다 매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지금 임차로 가든지 매매로 가든지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지금 가장 좀 돈이 없는 분들이 지금 주로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2026년도 하반기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 6월달 상반기 때 올라갔던 지역들, 그 바로 아래 지역들이 아마 2026년도 하반기에 좀 움직일 것 같고 2027년도는 아마 이제 지난 1년 동안 올랐다가 올해 쉬었던 곳들이 다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움직이실 분들은 올해라도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은 더 힘들어지니까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이제 외곽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건데 내년부터는 다시 중심지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중심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입지가 좋고 뭐 수요가 탄탄하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규제를 받는 지역들 중에 고민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7월 1일자로 동탄하고 기흥하고 구리가 추가 규제지로 지정됐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비규제적으로 수요가 넘어가는데 그 수요도 발생을 했고 또 반대로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이 더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탄에 경쟁 입지가 있어요. 아마 이제 용인 수지하고 수원 영통이 동탄 이신도시의 경쟁 입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수원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이 조금 더 아마 상급 입지, 뭐 이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상급 입지였을 거예요, 동탄보다는. 그래서 동탄 2로 갔던 이유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고 대출도 70%까지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 똑같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굳이 동탄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럼 용인수지나 수원 영통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귀를 한 수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저는 KB만 보니까, KB 지난주 시황을 보니까 영통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여기 이미 규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또 수원 영통과 만약에 용인수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분당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럼 분당이 올라가면은 또 강남의 주요 입지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 역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 양쪽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2.5%에서 2.75%로 이제 25bp 상승을 시켰는데, 이게 혹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앞으로 뭐 한 두세 번 더 상승시킬 거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좀 있던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 더 올려서 3.5%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드맵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내년까지 3.5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어서, 대출을 받는데 금액을 좀 작게 잡아서 주택을 사는데 아마 자금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정말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대출을 했었으면은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이미 선제적으로 다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6억 원 상한을 딱 만들어놨고, 일단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억 이상은 2억, 예, 15억 이상은 4억, 이제 15억 이하는 6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LTV나 DSR 계산했을 때 25억 이상이 부담이 됐을 텐데, 거기는 어차피 2억밖에 안 나와요. 2억의 대출 이자가 조금 오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거나 대출을 안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풀 대출이라고 해봤자 6억이니까 15억 이하 구간, 6억 풀 대출을 받는 분들은 부담이 좀 상당하겠죠. 저가 주택들 시장, 서민층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임차로도 갈 것 같다. 그래서 임차 수요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 물건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임차 시세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미래 소득이 조금 증가할 여지가 있는 청년층들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정말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아파트는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힘드니 차라리 빌라 쪽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이런. 그래서 좀 빌라의 어떤 매수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빌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거주, 정말 신수한 실거주용 빌라가 있고, 말씀드린 투자용이 있습니다. 투자는 재개발이겠죠, 당연히. 재개발 빌라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기꺼이 사라고 말씀드려요. 시기가 좀 된 거.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돼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 전후 거를 사라고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실거주용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건 좀 반대예요. 예, 감가상각도 너무 심하고, 이게 무엇보다 뭐가 힘드냐면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던져도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한테, 그렇죠, 세입자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갖고, 등기만 가져가라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 다세대 빌라가 그렇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이게 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빌라는 꼭 거주해야 되시면은 월세로 사시고, 전세도 안 돼요. 월세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금액이 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 빌라도 비싸거든요. 그 돈으로 그냥 구축이라도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도 돈이면 경기도 인천권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망 좋은데 차라리 매수하시는 것들을 보통 추천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라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재개발 뭐 빌라 네네. 물건은 한번 그렇죠. 고민해봐라. 그건 좋은 게,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 15개, 그러니까 총 40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빌라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예외겠지만 네.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금 계획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빌라를 추천합니다. 이건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1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소장님이 사업 시행 인가 전후에 물건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25년 동안 이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 수요 조사 많이 했고 시공사, 시행사들 수요 조사 하다 보니까 엎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수요 조사 해드린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엎어진 사업장들입니다. 좋은 것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얼마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해도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엎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업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내부 문제도 있고 사업성 따질 때는 시공사와의 문제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거의 관망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엎어지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갔어요. 그때 추가 분담금이 거의 안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추가 분담금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간주하는 게 맞아요. 특히 재개발은 무조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을 내야 되냐면은 전용 84 거의 한 5억 정도가 건축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어도 5억의 추가 분담금을 넣지 않으면은 못 가요. 가다가 엎어지는 사업장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 인가는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추가 분담금을 다 수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업적 인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강남권 가치나 뭐 용산 같이 좀 시세가 높은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세가 애매한 지역들은 사업적 인가 넘어가지 않은 것들은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예, 안전성 차원에서. 자, 지금 뭐 정부에서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수립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들도 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 바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토론회를 갔다 왔고, 예, 그리고 계속 제 메일 칼럼으로 이런 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부동산 공급 부족이거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평균은 정상이에요. 서울 빼고는. 근데 서울 들어가서 서울에서 주요지를 보면은 문제가 생긴 지역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따져 보면은 다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신규 물량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거래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들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 이번에 대토론을 하는 것들의 취지가 7월 말이었잖아요. 세제 개편을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세제 개편을 하면은 공급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단 미스매칭이잖아요. 세제는 한 번도 완화가 아니라 대부분 다 증세였었거든요. 증세하는 거랑 공급 문제 해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은 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팔리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냐?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팔고 돈이 있는 사람이 산 거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공급 문제,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으로만 물건이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급, 대출, 세금 이 순서인데 정부는 세금만 생각하는 것 같고 대출하고 공급은 들러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신규 아파트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거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부동산 대토론회.kr로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거기 카테고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출,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언론사에서 매일 카운팅을 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대출이 90%예요. 뭐 전세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그다음에 매매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월세는 또 비싸고 월세를 내느니 대출 받고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은데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총량을 자꾸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이미 상반기 때 다 소진한 은행들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근데 이게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확 증가한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준 달도 있었단 말이죠. 신용대출 받아갖고 주식 산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이라고 해서 주담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더 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대출은
전 주택담보대출, 특히 아파트담보대출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줄일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한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베푸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들이 소득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이자만 받아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급하고 대출 부분들은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일단 그걸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세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뭐 정책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정책이 집값을 그래서 잡을 수 있나요? 잡으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나요? 이건 제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집값을 잡는 게 뭘까요? 집값을 잡는 게 네. 원래는 그 내려가도 공급이 안 되고 네. 올라가면 너무 이제 폭등이 되니 물가 상승률 정도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원래는 실은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목표가 아마 되겠죠. 정책 목표가 이런 걸 거예요. 정확히 전 정답 100점짜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미 집값은 잡은 겁니다. 예. 근데 자꾸 왜 나올까요? 평균은 잡은 것 같은데 올라가는 지역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양극화니 초양극화니 자꾸 그것도 좀 누명을 씌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비싼 집을 굳이 끌어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KB 부동산 시황을 제가 매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라간 것만 올라갔어요. 예, 평균으로만 보면은 거의 안 올랐고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에 정고점 넘은 아파트 몇 개 있는지 세보세요. 거의 없어요. 전 지금도 자기 금액에 맞춰서 가면은 서울서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기 싫대잖아요. 왜? 집이 낡아서,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새 거로 바꿔주고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비싼 주택들만 잡으면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더 지금 비싼 주택들이 더 비싸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그럼 세금 많이 낼 거잖아요. 그 돈으로 전 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업 같은 경우 막 억지로 뜯어내지 말고 좀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좀 비어 있고 여러 가지 공공부지도 비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받은 세금으로 지어주고 입주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집값을 잡기보다는 살기 좋은 인프라, 뭐 교통망, 새 집들을 그냥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저는 오히려 초 양극화가 돼서 세금 많이 내는 주택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안 올라가는 주택들은 세금도 안 오릅니다. 서울에 한 25%는 세금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런 주택들도 있는데 왜 이사를 안 가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주택들을 바꿔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급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저 소장님, 그 일부에서 이미 외곽 지역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좀 말씀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 지금은 이제 대출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부동산 대토론회.kr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것들 제가 매일 카운팅해서 봤는데 90%가 대출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지역도 적다 보니까 대출을 풀로 다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최상급지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최근에 거래가 많은 게 수원 영통하고 이제 남양주 예, 이 정도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지역들은 지금 영통은 규제 지역이고 남양주는 비규제 지역인데 비슷한 용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0억 원 전후는 일단 수원 영통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10억 원이 안 되는 이제 9억 원이 안 되는 쪽에서는 이제 남양주나 구리에서 선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 때 대출을 더 줄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2억씩은 더 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원 영통보다는 이제 그래서 오산이라든지 평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의정부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 이제 대출을 더 줄이느냐 늘리느냐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좀 몰리는 지역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이런 어떤 확산 속도가 뭐 김포나 그리고 일산 쪽으로는 아직 확산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도 좀 주춤하고요. 김포는 또 물량도 많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물량이 많고 일산은 지금 KB 시세로 보게 되면은 꼴찌예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아니라 하락률이 1등이죠. 일산, 성구, 동구가 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재건축 이슈가 터지면은 원래 좀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당이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주변 집값이 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집값이 8사가 5억이에요.
근데 지금 84, 5억을 사서 추가 분담금 5억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럼 10억이면 새 아파트가 되는데 옆에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럼 이건 분양이 안 될 거잖아요. 사업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안타깝죠. 최근에 또 그 GTX-A가 완전 개통이 될 뻔하다가 아시겠지만 좀 부실공사 뭐 이렇게 결국 빼먹은 것 때문에 1년 밀렸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개통 시기가 1년 밀렸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이 개통이 됐으면은 일산이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고 일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좋죠. 새 아파트로 싹 바뀌고 나면은 서울 수요가 많이 갈 텐데 너무 낡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뭐 김포라든지 오히려 지나쳐서 파주 운정으로 가든지 그 덕양구 가면 다 새 아파트 많거든요. 뭐 삼성 신도시라든지 뭐 스타필드 옆에도 있고 막 일산이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일인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 그게 있는데 결국에 주변에 공급이 많으니까 집값이 네.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이제 그 주요 입지도 실은 공급이 좀 주변에서 계속 많아지면 네. 오히려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공급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천하의 강남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3월달, 4월달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첨단 레일이라고 거기다가 다주택자 중과 이슈가 터지니까 기존의 아파트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입자 물량도 있고 기존 아파트 물량도 몰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아마 강남구가 마이너스 뜬 게 진짜 몇 년 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강남도 물량 많으니까 빠지는구나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지방은 더해요. 그 물량 물리면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천하의 강남이 물량 때문에 기존 아파트 거래 물량,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보고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공급을 많이 하면은 서울도 빠지지 않을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오르는 폭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뭐 지금 서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나 뭐 어떤 전세, 월세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전세 수요가 인천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뭐 인천의 어떤 움직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으로 가는 이유는 경기도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인천의 모든 지역들이 간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월세 수요잖아요. 인천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전월세 살지만 인천의 전월세 혹은 매매를 찾는 분 중에 상당수는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계양구가 되고요, 검단구나 그리고 서해구, 그리고 부평 여기는 서울 수요자들이 와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7호선 라인에 혹은 1호선 라인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축들은 안 올라요.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날 정도로 가격이 좀 조정되다가 최근에 서울에서 수요가 밀려올 때 전월세가 먼저 올랐고 그리고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있는데 GTX-B를 현재 공사 중입니다. GTX-B는 이제 부천 지나서 이제 인천 지나서 송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송도가 아직도 미분양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 좀 이렇게 조정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랐어요. 구축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인천대학교 그 송도 GTX 종점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2021년도 때 14억 8천만 원을 딱 찍고 거짓말처럼 쭉 빠졌었어요. 7억 8억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12억까지 올라왔어요. 전고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원래 송도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긴 했지만 서울 수요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려는 수요들.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 GTX와 신규 아파트 이 두 가지 호재가 몰린 지역들이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천도 수도권에서 좀 마지막 막내인데 그렇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자, 동탄이 지금 굉장히 뭐 뜨거웠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셔틀이 다니는 이런 구역 내에서 네. 발음 어렵지만 셔샷권. 네, 저세권 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제2 동탄이 될 만한 이런 지역들 혹시 좀 있나요? 제2 동탄이 될 만한 지역은 일단 없는데 그 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은 평택입니다. 평택. 이게 이제 그 동탄 2가 동탄 1은 아니고 동탄 2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 2,500만 원을 찍었었고 호가가 막 25억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품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스가 많으니까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급하게 산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은 반대고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탄 2가 살기 좋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와 새 아파트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를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 수요는요, 외부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고 자체 수요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비쌉니다. 그래서 분당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자체 수요도 있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과천이 비싼 이유는 과천에 워낙 많은 일자리, 정부청사, 지정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가 탑2인데 이 역할을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한 지역은 없어요. 근데 동탄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프라가 대한민국 최고로 많아요. 그 전까지는 분당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분당의 세대는 9만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동탄은 이 2동탄만 11만, 그리고 1동탄이 5만, 16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 인프라 규모로는 최고거든요. 그럼 동탄 2가 나오려고 하면은 제2의 동탄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호재가 있는 적이 생기느냐? 일단 규모 면에서는 동탄 2보다 큰 적은 없어요. 근데 평택에도 뭐 고독 신도시 지제역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도시에 준하는 것들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프라도 들어오겠죠. 근데 동탄 2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GTX가 없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용역이 하나 들어갔어요. 지제역까지 GTX를 연장하는 용역이 들어갔어요. 아마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A로 연장하든지 C로 연장하든지 아마 A로 하는 게 또 시간이 빠를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출퇴근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평택으로서는 특히 이제 고독신도시나 지제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워낙 빵빵하고 지금 캠퍼스가 4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5, 6도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도 증가하고 서울 출퇴근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지금 수요가 월등히 커질 것은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는데 평택은 지금 이런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분양을 많이 해서 미분양들이 남아 있어서 이 미분양들이 얼마큼 많이 소진되느냐 보고 평택에 대한 미래 가치도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화성 동탄만큼은 아니지만 평택의 미래도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평택 예전에 뭐 핫할 때는 삼성전자가 공장 짓는다 그래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좀 무너지고 나서부터 아직 회복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근데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6개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공장까지는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남아 돌기 시작했어요. 네. 2018년, 19년도에. 지금은 쇼티지인데 그때는 남아 돌아갔고 공장이 3, 4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나가서 3, 4년째 운영하고 있고 이제 5, 6을 착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5, 6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길 테니까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평택 고덕 그리고 지제역 네. 인근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그래서 GTX A가 확정됐다 나오는 순간 아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평택까지 오르고 뭐 인천 송도나 청라도 오르고 이제 뭐 다 오르게 되면 이제 진짜 외곽까지 이렇게 퍼지는 상승의 속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출 규제 때문에 중심지가 다시 한번 오를 거다 내년에 이렇게 또 예측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출 때문에 하급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좀 저렴한 지역들이잖아요. 대출이 나와야 살 수 있는데 여기도 돈이 없으면 못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그 지역들이고 상급지 메인 입지들은 어차피 대출을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또 수요가 다시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니시는 분 중에 팀장급들이 있어요. 야, 이분들 인센티브가 어마무시한가요? 10억 단위예요. 10억이요? 근데 혹시 맞벌이를 하게 생각해보세요. 네. 예, 그럼 강남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대출 안 나와도 돼. 네. 예, 이런 수요가 내년에 지금 아직까지 인센티브가 다 안 나왔잖아요. 네.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아파트는 1000세대 단지에서 한두 명만 사면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건만 거래되면 그 시세가 되는 것들이어서 그분들이 동탄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강남권으로 오겠죠. 물론 입지가 좋으면 네. 당연히 뭐 수요도 많고 집값도 올라간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확실한 지역들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 잠재력이 좀 우수한 곳들 지금 뭐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지만 둘 중에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좀 맞나요?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제 어떤 분들이 사고 계신지를 말씀드리면은 난 돈이 많아. 그럼 잠재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어차피 이게 또 나중에 공주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되면은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의 아이러니와 비극은 좋은 걸 뻔히 알겠는데 저기 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마저 이제 충분히 받고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도 거의 99%는 대출 받아도 원하는 곳을 못 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기 더 빠를 거예요. 좋은 입지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준비된 최대한의 그런 경제력을 활용해서 그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는 것을 추천 많이 드리죠. 특히 젊은 분일수록.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그다음 갈아타기 하면서 메인 입지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메인 입지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수시로 이사 가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냥 보이면 이사 가라고. 상급지 갈아타기는 죽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리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직장이 있어요. 네. 그럼 현실 가능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출퇴근 가능 시간으로 30분 이내면은 경기도 인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시간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45분 전후를 저는 이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경기 인천 충분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GTX 라인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됐을 경우에 27분, 8분 걸리거든요. 30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파주 운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산은 다 들어가는 거고, 고양시 덕양구는 더 좋은 곳이고, 뭐 연신내도 너무 좋은 곳이고, GTX B, C까지 하게 되면요. 일단 B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송도까지 가고, 20분대에 서울, 여기 여의도까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고, C는 양주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30분이 안 걸리니까, 일단 GTX 저는 라인 초역세권들이 제일 좋은 일단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주위에서 뭐 또 신분당선이라든지 또 신안산선도 굉장히 빠르고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인천권의 지역들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서울은 이미 비싸요. GTX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GTX를 타야 되는 입지들이나 신안산선, 신분당선도 너무 좋은 호재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만약에 동탄역 뭐 인근에 있는 뭐 롯데캐슬은 뭐 20억도 가는데 그 주변은 아직 5, 6억 하는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 접근성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그나마 GTX랑 인접한 곳을 사야 되나요? 이게 서울을 한번 보시면 돼요. 서울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지역보다 그 붙어 있는 경기도가 더 비싸요. 여기서 답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변두리 지역은 싼 이유가 일단 접근성이 떨어져요.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냥 시세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비싸면 비싼 이유를 반드시 분석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갈 바에는 의정부역이 나요. 도봉에는 창동역 빼면 창동은 거의 노원구에 붙어 있거든요. 도봉구 대부분이 GTX 영향권이 아닙니다. 근데 의정부역은 메인 역이거든요. 신세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역에. 그러니까 이 동탄역과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의정부역이 더 도봉구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천구보다 광명이나 안양이 훨씬 더 좋아요. 인프라도 훨씬 좋고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동탄이 워낙 커요. 동탄역에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요, 차라리 다른 지역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주제 지역 내면은 더 비싼 거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딱 우리가 지도에 딱 거리를 재는 것보단 네. 시간의 거리로 좀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좀 고르면 좀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주식은 이 주식이 좋은지 저 주식이 좋은지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20만 떼고 20만 원 떼고 하이닉스는 한 이제 170만 원 정도 전후가 되는데 둘 중에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몰라요. 모르는데 부동산은 명확합니다. 그냥 평당 가격이 높은 게 더 좋은 부동산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경제력의 한도 내에서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요. 평당 가격이.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3부에서는 진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던 댓글 위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소장님, 저희 영상 중에 댓글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원하는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면 급지를 낮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급지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아파트를 사는 층은 다 30대 분들인데 좋은 입지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강남권, 서울 주요 지역 샀는데 최근에는 서울 하위권 지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들 사거든요. 30대들이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돈이 거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지를 낮춘 거죠. 그들도 서울 좋은 데 살고 싶겠죠. 근데 안 된다,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급지를 낮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현찰을 갖고 있잖아요. 현찰을 내가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내년 27년도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들 자산 증식은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기업체를 낮춰서라도 괜찮은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지역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처럼 전문가들은 이제 알잖아요. 호재가 있고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찾아서 선점하는 거죠. 예, 그것들을 미리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뭐 강남군 같은 곳은 아무래도 사도 되겠지만 내가 모르는 지역들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대부분 싼 것들은 안 올 텐데 그 좀 하급지에서 좋은 거 하셔야 돼요. 그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하급지 내려가야죠. 만약에 차 하급지에서 안 좋으면 더 하급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해야지 무조건 싸다고 가격에 맞춰서 사는 것들은 무조건 반대. 자,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15억을 쓸 바에는 서울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런 질문. 소장님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 행정구역을 다 지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인 일자리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행정구역이 의미가 없거든요. 서울, 경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천이나 성남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비쌉니다. 그건 서울 이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1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15억이면은 큰 돈이에요. 예, 큰 돈이기 때문에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이상 할 수 있거든요. 잘하면은 송파구에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15억이면 송파구의 재개발, 마천 3구역? 뭐 그런 데죠. 네, 이런데. 예. 네. 그리고 뭐 재개발 지역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재건축은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계산해야 되고 재건축은 입지가 좀 좋은 쪽이라서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지역들은 일단 새 아파트로 만들면 되는데 재건축은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재개발을 보통 추천드리는데 재개발하는 것들은 서울은 뉴타운이라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뉴타운도 있고 뉴타운 주변 지역들도 재개발이 같이 되거든요. 요즘 재밌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에 있는 것들, 청량리 주변에 있는 뭐 이문, 희경지 주변 남은 지역들이 있고요. 장위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가면은 신길 뉴타운 주변에 특히 신풍역 주변에도 아직 정비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 딱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한남이 좋고 뭐 서대문도 좋고 노량진도 좋고 흑석도 좋은데 여기는 이미 그 가격대를 넘어가는 지역들이어서 추천드리긴 그렇고 그것도 아래급지들. 그래서 요즘은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이 서울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다. 아, 지금 상황에서. 예, 예. 그래서 15억이다라고 한다면 서울의 재개발 네. 좀 투자하시겠다.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하락장을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하락장이 안 오면 어떡하죠?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건 뭐 첫 번째 질문과도 겹치는 것 같은데 하락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이 꼈던 게 빠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게 가격이 거래됐던 것들은 로얄동 로얄층이었을 거고 빠지는 거래들은 좀 나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의 격차가 너무 큰 것들을 보면서 하락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별로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다 공유하잖아요. 이게 이상 거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이상 거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가격으로 사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냥 빨리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특히 첫 집이면 두 번째 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첫 번째 집을 일단 사시고 내 경제력으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다음에 첫 번째 거래에서 생겼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하락장 들여사서 성공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2월 달, 1월 달이 정말 좋은 시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3월 달 그 다주택 중과매물 나왔을 때 그때도 좋은 시장이었었는데 못 사요, 사람들이. 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을 기다렸다 사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 집이면은 그냥 사시는 것들이고 두 번째 집은 노려서 가야 돼, 노려서. 예, 노려서 타이밍보다는 내 금액상을 맞추는 것들이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봐야죠. 예, 그건 정말 올라가기 직전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니까 예, 그것들은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은 요즘 단기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분들 빼고는 그냥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대출 규제 아까도 뭐 그 KR.com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대출 규제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대출 규제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실수요자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지만 또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집값을 더 자극할 거다라는 우려 이게 지금 상반된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정말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 투자자 투기꾼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특정 지역에 부동산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은 특정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을 때 분양이 되는지,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양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분양가를 넘어가게 되면 분양이 안 돼요. 입지가 아무리 좋고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해줘요. 거의 뭐 저리로 해줍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가로 거래했던 게 뭐냐면은 레미안 원베일리였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가 작년에 72억에 거래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싸냐 비싸냐 물음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거랑 같은 금액대 거래가 줄줄이 나오면은 이건 정상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한 건 거래되고 거래가 안 되면은 그거는 비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72억 거래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70억도 없어 심지어. 그럼 이거는 비싼 거잖아요. 그럼 얘기가 뭐냐면은 레미안 원베일리 정도 되는 입지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상품을 분양했을 때 72억으로 분양하면은 미분양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 입지에 맞는 가격이 아니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강남구만 규제하면 돼요. 강남 서초가 한 몽돌이니까 그럼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되잖아요. 서초구나 용산구가 아무리 좋아도 역전 못 합니다. 여기를 눌러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요. 만약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건 올라갑니다. 왜? 지금 강남구나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대출 없이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을 믿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시세는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출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렇게 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대출을 완화하더라도 그 규제를 풀더라도 네. 이렇게 집값을 많이 자극할 거는 아니다. 그냥 그 가격 펀더멘탈에 맞춰서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뭐 이제 소장님이 보는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뭐 대출, 공급, 금리, 일자리,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에 영향을 줄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첫째도 공급이고요. 둘째도 공급이고, 셋째도 공급이고, 다른 건 다 부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수요인데,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없는 곳만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교통망이라도 깔아주면 되거든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수요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수요를 해소하지 못한 지역들은 올라갈 것이고, 해소한 지역들은 좀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분들을 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한 키군요. 네. 자, 근데 서울 부동산에서 아파트 이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언제 정도면 좀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해결을 못합니다. 서울은 못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집값을 못 잡는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공급으로 서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자리를 분산시키든지 교통망으로 분산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상품성으로.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다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넣지 못하는 데들은 정비 사업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 인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통망 빠른 것을 깔아주게 되면은 굳이 서울 살지 않아 하더라도 서울 주요 입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입지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은 포기하시고 서울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됐고 방해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쓸데없이 공공기업 이런 걸로 방해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 할 일들은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들어주고 안 되면은 교통망이라도 깔아줘라.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나.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현 정부 임기 동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중기적인 어떤 전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한번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나온 정책들 조치가 똑같아요. 세금 규제 한 번, 공급 대책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예, 그리고 세금 규제 한 번 했을 때 한 달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거 5년 동안 반복했는데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썼던 5년 동안 했던 것을 1년 동안 다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금 규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다 쓴 거거든요. 그럼 뒤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우리는 집이 있는 분들은 이사를 안 가거나 못 갈 겁니다. 비싸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임차인들이 저는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다세대 빌라도 없어요. 공급이 그때보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때 뭐 100만 세대 줬으면 지금은 20만 밖에 안 주니까. 그분들이 아파트 부족은 물론이고 다세대 빌라도 없는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정말 임차인들한테는 정말 사상 최악의 시즌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정부에서 지금 급하게라도 다세대 빌라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긴급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차인 분들이 조금 우려할 시장이 펼쳐질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들보단 좀 먼저 좀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웬만하면은 월세 사실 것 같으면은 중하급지라도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4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